국가가 임대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개판이죠. 말도 안 통하잖아. 정부의 개입 얘기 나왔으니까 드디어 정부에서 칼 갈고 뽑았던 임대차 2법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신하면 4억 7천이고요. 신규 계약하면 8억 6천입니다. 자, 심지어는 평형대가 더 큰 게 전세 가격이 더 낮은 그런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 2법 시행이 1년 지났습니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도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전세가 불안이라는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달 만기 도래한 임대차 계약 총 16,883건으로 가정하게 되면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한 것은 약 8,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인 거죠. 자, 계약 갱신을 안 한 사람이 23%, 갱신을 한 사람이 77%, 계약 갱신을 하면서 계약 갱신권을 미행사 하신 분들이 또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세입자에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했던 계약갱신권을 절반도 행사하지 않은 이유 3가지는요. 일단 첫 번째가 광범위한 집주인의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주인이 거절했을 경우, 실제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경우,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배상 금액이 적어서 사실 실익이 없다라는 거. 자, 집주인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집을 팔고 싶어도 집을 못 파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집주인이 거짓 사유로 갱신권을 거절해도 정부의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 같은 건 없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심판관으로 남아있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각각의 관점에서 각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하고 나서 77.7%로 올라서 임차인 다수가 임대차 3법 시행의 혜택을 누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통계를 다시 보면서 77%의 계약갱신 비율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 재계약한 숫자도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0대 아파트 통계와 별도로 6월 전국 임대차 계약 신고 건수도 공개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가 지난달 첫 시행한 이후 계약갱신 청구가 13,000건이고 이중 갱신권을 행사한 건수가 8,000건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의 약 40~50%만 갱신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법이 안착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예를 들면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이었고요. 집주인이 제3자를 세들여서 보증금 7억 원, 40%를 인상을 해서 내놨어요. 즉 실거주하지 않고요. 그럼 2억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은 최대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 시간,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을 해보면 배상금이 크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즉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보다 집주인의 퇴거하라는 소송이 더 많은 이유라고 합니다. 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전세 가격 상승에도 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거주를 하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럼 차라리 올려주고
갱신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줄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금리가 저렴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건데요. 자, 임대차 입법 시행. 뭐 당연히 처음부터 수장님은 반대를 거듭하셨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듣고 보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만들어낸 하나의 부작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 오늘 이 주제는 시청자분들이랑 대화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네. 자, 일단 소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당사자니까 이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고 싶은 임차인 분도 계시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떠나가는 경우들,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 임차인분 입장에서 새로 임대를 얻으셔야 특히 전세를 얻으셔야 되는 분들은 높은 임대 가격을 감안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이와 관련된 우는 소리들은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예. 지금 진짜 집값만 오른 줄 알았는데 전세값도 너무 2년 사이에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정말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결국 이 임대차 입법 다이나믹 지난 2년간 보세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뭐라 그랬어? 입주 물량은 뭐 평년에 비해서 뭐 적지 않은 숫자며 갑자기 근데 꾸준하게 평소처럼 주택을 공급해야 했는데 새 집들이 계속 생겼는데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전세 가격이 올라간 변수는 뭐야? 얘기는 결국 임대차 입법이 주된 원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에요, 실제로. 주된 원인이에요. 네, 주된 원인이고. 그 통계에도 나와요. 네. 임대차법 시행 딱 하고 나서부터 빡 치고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갈등 관계들은 되게 많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뭐 기사에서는 지금 이 기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막상 이제 보니까 계약갱신을 한 세입자들이 많다라고 정부에서는 홍보하지만 계약갱신을 했는데 올려줄 만큼 올려주고 계약갱신한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니까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임대가격 그렇게 많이 안 올려주고 계약갱신한 사람이 많다라는 식으로 치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제 얘기하는 거고 뭐 신규 계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억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피눈물 나는 부분들은 맞아요. 당연히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리스크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들어갈 거니까 집 비워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계약갱신 거절을 해도 명분이 없다. 근데 주인이 안 들어왔다 이 집에. 근데 주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주인들이 좀 활용해가지고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도 있다.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맹점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손해배상 지금 사례에서는 보면 5억짜리 전세를 7억짜리 전세로 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넣어서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일종의 2년 동안 더 살 수 있었던 계약갱신 요구권에 피해를 입은 거지. 맞아. 그럼 요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정을 할 때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나오는데 이 그렇죠. 손해배상 1,000만 원의 손해배상 비용이 적다. 많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1,000만 원도 되게 큰 돈이에요. 큰 돈. 네, 근데 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세입자가 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너 나한테 계속 계약을 연장을 해서 살게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세입자 받아서 2억 원 전세보증금 더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내놔 얘기하면 주인이 내가 왜? 그렇지. 나는 줄 생각이 없어. 그렇지. 너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라고 한 거야. 난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결국 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전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소송 어떻게 해요? 변호사 사무실 가야 될 거 아니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 기본적으로 소송하려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기본 착수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성공부수 이런 것도 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비용들, 시간 이런 거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다 빼고 다 그거를 한쪽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가의 일정 금액만큼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익이 별로 없으니까 소송도 상대적으로 별로 안 갈 거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소장님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니까, 시장에서, 현장에서 임대차법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네, 이런 것 좀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입주한다고 해놓고 세입자를 넣은 케이스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소송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송 가는 케이스들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증액을 5%만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 이상의 금액으로 재계약한 사례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청구권이 새로 발생이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각자 중개업하고 계신 현장 안에서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관련된 부분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채팅창에 네 좀 올려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왜? 없잖아. 있으면 얘기하겠지. 오래 걸려요. 채팅을 하는데 오래 걸려요. 네. 자, 이게 없으면 없다고 남겨주시면 돼요. 없을 거야. 왜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자면 나는 안 개입할 것 같아. 이게 결국은 갈등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개입은 안 하지. 아니 근데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챙겨야 되잖아요. 내보내고 하는 일종의 꼼수잖아.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속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중개업자가 동조를 해줘야지 가는 거잖아. 왜? 임대인이 속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속여서 얘기를 하는데 집을 보려거나 뭘 하거나 하면 티가 날 수도 있잖아. 뭐가 이상하다고 하면 멈춰서겠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런 갈등 속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그렇게 요구하는 적은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안 했어요라든가 그랬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별로 이게 하더라도 중개업자를 끼고 하기보다는 중개업소에다 끼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고 명도를 한 다음에 비워놓은 상태에서 가고 그럼 모르지. 부동산 빈집이었는데 간다. 근데 의심은 간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뭐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사실 중개업자가 알기는 쉽지 않지. 뭐 의심 가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을까? 물론이죠. 네. 자, 계약갱신 집주인의 입주를 목표로 해서 계약갱신 거절한 케이스는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실거주 2년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그쪽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왔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눈꽃님도 얘기해 주시네요. 서로 합의하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또 중개업 하시는 입장에선 이게 재계약이니까. 근데 오래 살고 싶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맞아. 그냥 5% 초과해서 서로 협의해서 금액만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2년 뒤에는 결국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대척점 완전 반대에 서 있는 게 있고 임차인은 무조건 싸게 거주하는 게 좋고 임대인은 그렇죠. 무조건 비싸게 임대하는 게 좋거든. 이게 완전 대척점이 반대인 사람이라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 결국은 이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척을 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안 나. 임대인이 지난번에는 나한테 그렇게 내 뒤통수를 저 임대인으로서의 저를
인정하지 않아 주셨으니까 재계약할 의사 없습니다 하면 이사를 무조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거주하고 어차피 2년 뒤에 다 올려줄 거면 미리 지금 얼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협상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임차인. 내가 아마 임차인이라도 그럴 거야. 나도 그랬을 거야 사실. 이거를 싸우기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2년 만기 됐잖아요. 그래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싸잖아요. 지금부터 어차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 일대로 간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이사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어차피 올려줄 것 같으면 조금만 올려주고 계속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의 본질이 있어. 뭐요? 임대인이 그래서 사실은 갑이야. 이게 임차인이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주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더럽도 치사하지만 그래도 임대인한테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올려준다. 그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긴 하지. 그렇잖아. 아,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이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애를 그렇죠. 애를 여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서럽지. 내 집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임대차의 본질이야.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세내면서 쓰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임대인분들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정말 좋으셔요. 정말 좋으시고 감사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상가를 그러니까 내가 쓰기 위한 내 상가를 갖고 싶다. 내가 내 소유의 물건, 내 소유의 부동산에서 내가 거주하고 사용 수익하고 싶다라는 게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로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셨다라는 눈꽃님 이야기가 있으셨고요. 또 신명님 얘기는 이런 얘기 있네요. 만기시 재계약할 때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 사용 안 하고 현 시세로 협의해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계속 거주할 사람들은 4년 딱 살고 나갈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올려주고 있고 또 계속 거주하는 걸 도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그 정도의 목돈이 있다고 하면 2년 뒤에서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냥 준비되는 대로 준다 뭐 이런 식인 거 맞아요. 그리고 대출이 잘 되니까 못 주는 상황이면 싸워보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대출 이자율이 낮으니까 큰 부담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강동 집사님께서는 위로금으로 협의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위로금 협의라는 거는 세입장에서 사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할게요 그랬더니 그냥 나가주시면 안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위로금. 근데 이 위로금의 금액이 사실 손해배상 금액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갭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임차인도 조금 미안해 한다. 계약갱신하면서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미안한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저는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그 법에 따라가는 거니까. 사실 저는 제가 아까 재계약 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그분이 본인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빼면서 제가 임대료를 많이 올려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굳이 법에서 그만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올려줘도 된다라고 됐으면 저는 법대로 한 거니까 미안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법이 일단은 그런 거니까. 그렇지. 네. 자, 우리 보장된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이명진님 이야기는 소장님이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만기 때 입주해서 매매를 하려 했으나 전세가 C가 마른 상황인데 어쩌나 싶어 말을 못했다. 그랬더니 세입자 가청에서 좀 올려주는데 2년 뒤에 계속 거주한다면서 계약갱신 청구 한 번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이거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 제가 보고 나서 딱 있으면.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네. 네. 자, 또 보증금 내줄 수 있는 여유인 임대인은 임차인 내보내고 비웠다가 현 시세껏 임대하는 임대인도 있다라는 얘기들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매매하려고 그랬는데
뭐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해야 된다고 해서 좀 상황을 봐주셨는데 한 번 더 임대료는 올려받아야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만기에 조용히 나가는 세입자가 천사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네요. 자, 지금 보면 임대차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하나는 임대인의 힘이 더 세다. 역시 네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임대인이 되고 자가 소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게 사실은 제일 좋지. 국가가 임대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개판이죠. 말도 안 통하잖아. 그건 공무원 상대해보면 알잖아요. 그건 가서 얘기하면 규정이라서 안 됩니다. 이 그럼. 개인이 하는 거면 좀 유두리도 있고, 아이, 왜 그래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인간되고, 아니면 찾아가서, 근데 이 국가, 공무원 조직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소송도 안 되잖아. 다 뭐 행정소송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해야 되고요. 소송 비용, 시작하는 비용도 비싸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들. 아무튼 그 공공임대주택 뭐 좋네 어쩌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네 하는 분들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거밖에 선택할 게 없으니까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공공에 공짜 만들어도 이제 싫다. 이제 그런 댓글들도. 그래요? 뭐 이렇게 나라가 나서 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큰 조직으로서 싫다 진짜.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수장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주제인데도 오늘은 감정 컨트롤도 잘하시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뭐 최대한 요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이슈 있는 주제 세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발표한 담화문과 관련된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뭐 분위기와 시장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아마도 다음번에는 또 부동산 대책 관련된 얘기가 또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최근에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코로나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 지금 유동자금을 또 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사실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실지 다들 관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실 텐데 별별 다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동향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견도 다양하게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네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는